사장님, 저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년을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름한 공장에서 함께 시작해서 맨손으로 기계를 조립하고 밤새 불을 밝히며 납품 기한을 맞추고 월급도 못 받는 달에 라면으로 버티면서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태영산업이라는 이름에 제 청춘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장이 변한 것도, 제가 쫓겨난 것도, 회사가 문을 닫은 것도 전부 그 여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늦은 저녁 사장실의 불빛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챕터 1. 어둠 속의 속삭임.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태영산업 3층 사장실의 블라인드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공장은 정막에 잠겨 있었고 주차장에는 사장의 검은 세단과 격리 직원의 흰색 소형차 2대만 남아 있었다. 사장실 안. 대표 한태영이 소파에 깊이 기대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 격리부의 서지연이 앉아 있었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뒤 입술을 살짝 함는 모습이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다. 지연이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사장님이 뭘 신경 쓰세요? 공장은 민준 부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태영이 눈을 떴다. 지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사장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민준 부장님을 찾아요. 한성금속 김 사장님도 대성산업 박 전무님도 전부요. 직원들도 뭐만 있으면 사장실이 아니라 민준 부장님한테 뛰어가고. 저 입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태영의 팔을 잡으며 눈을 올려다봤다.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사장님이 만든 회사인데 밖에서 보면 민준 부장이 사장이고 사장님은 이름만 대표인 것처럼 보여요. 너무 커지면 나중에 감당 못하세요. 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씨앗은 뿌렸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태영의 팔에 매달렸다. 아,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죠? 죄송해요. 그냥 사장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예요. 태영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지연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영은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았다. 그리곤 익숙한 듯 그녀는 태영의 품으로 안겨든다. 이럴 때 그녀의 냄새는 태영을 미치게 만들었고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연은 조금씩 더 태영에게 다가갔다. 어느덧 익숙했던 사장실은 그녀의 몸짓과 숨소리 하나로 아주 퇴폐적인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것이 성공의 기쁨이란 생각이 들며 알몸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지연을 더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태영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지연이라는 여자. 격리 사원으로 들어왔지만 업무보다 사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다. 태영에게 접근한 방식은 치밀했다. 처음엔 업무 보고 때 사소한 칭찬, 다음은 야근할 때 커피 한 잔과 걱정 한마디. 아내와 대화가 끊긴 태영에게 지연의 존재는 마약 같았다. 둘 사이가 깊어진 뒤에는 진도를 무기로 썼다. 부탁을 들어주면 더 가까이, 안 들어주면 거리를 뒀다. 사장님이 제 말을 안 들어주시면 저도 마음이 식어요. 이런 식이었다. 태영은 지연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중독된 사람은 약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입사 1년 만에 대리, 2년 만에 과장, 3년째에 부장. 15년 걸려 부장이 된 민준과 같은 직급을 3년 만에 손에 넣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 그걸 완성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다. 장부를 한 푼도 틀리지 않게 관리하고 자재 입출고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재고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 김민준. 그가 있는 한 지연의 진짜 목적은 영원히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사장실의 어둠 속에서 지연은 첫 번째 칼을 빼어들었던 것이다. 사장님, 민준 부장님 내보내면 안 돼요? 그날 밤 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의 말이 맴돌았다.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5년 전 자신이 세운 회사다.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뭐지? 결제 도장이나 찍는 허수아비인가? 내일 직접 공장을 돌아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태영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챕터 2. 함께 세운 성, 흔들리는 왕자. 다음 날 아침 태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오전 7시. 공장 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공장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이 철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한때는 익숙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낯설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태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몰랐던 현실이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1번 프레스 라인 앞에서 민준이 작업자 3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에는 클립보드가 들려 있었고 작업복에는 이미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새벽부터 기계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3번 프레스 압력이 0.5 떨어졌어요. 어제 저녁부터 미세하게 소음이 달라졌는데 오일실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교체하고 그동안 물량은 1번이랑 2번으로 분산해서 돌리세요. 민준의 지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작업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움직였다. 누구 하나 반문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없었다. 민준의 판단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태영은 기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자재 트럭이 들어왔다. 한성금속에서 온 원자재 납품 트럭이었다. 민준이 곧바로 달려가서 납품서를 확인하고 자재의 규격과 수량을 직접 검수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고 표면 상태를 확인하고 치수를 재봤다. 김 기사님, 이번 로트에 23번 규격이 0.2mm 오차가 있어요. 허용 범위 아니긴 한데 다음 납품부터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납품 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쪽 프레스 세팅을 다시 잡겠습니다. 세팅 잡을 때 상단 다이 클리어런스를 0.1 줄여보세요. 그럼 오차가 잡힐 거예요. 납품 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되나요? 저희 쪽 기술팀한테 전해볼게요. 민주는 거래처의 기계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설비 특성을 파악하고 기술적 조언까지 해주고 있었다. 태영은 그 장면을 보며 입이 벌어졌다. 자신은 한성금속이 어떤 기계를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사무실에서도 민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생산계획회의를 민준이 주관했다.
10명의 직원이 모인 회의실에서 민주는 화이트보드에 이번 주 생산 스케줄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대성산업 납품이 수요일까지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 교대로 물량 맞추겠습니다. 1번 라인은 대성 물량, 2번은 한성전자 물량으로 돌리고 3번은 오전에 정비 끝나는 대로 진성기업 물량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질문했다. 부장님, 대성 물량이 예상보다 300개 늘었는데 가능할까요? 원자재 재고 확인해 봤는데 23번 규격이 200개분 모자라요. 오늘 오후에 한성금속에 긴급 발주 넣어 놓았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들어옵니다. 2교대 두 번째 타임에 맞춰서 투입하면 수요일 오전까지 납품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자재 재고, 기계 상태, 인력 배치, 납기 일정, 거래처 소통까지 10명 규모 공장의 모든 변수를 한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었다. 태영은 회의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연의 말이 떠올랐다.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저 회의실에서 사장은 민준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직원 하나가 태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웬일이세요? 공장에 내려오시다니. 그 한마디가 태영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사장이 공장에 오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만든 공장인데 자신이 오면 놀라는 상황이라니. 점심시간 태영은 사장실에 앉아 오전에 본 것들을 곱씹었다. 민준의 능력은 인정해야 했다. 아니, 능력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민준은 이 회사 그 자체였다. 자재부터 생산, 품질, 납품, 거래처 관리까지. 태영 산업의 모든 것이 민준의 손을 거치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연이었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사장님 좋아하시는 설렁탕 사왔어요. 지연이 도시락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아침에 공장 둘러보셨죠? 어떠셨어요? 태영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지연 씨 말이 맞았어. 민준이가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 지연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민준이 능력이 대단하긴 해. 나도 저 정도는 못해. 순간 지연의 눈이 번쩍했지만 바로 부드러운 미소로 감췄다. 사장님, 그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원래 기술자 출신이시잖아요. 민준 부장님이 잘하는 건 사장님이 맡겨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달콤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있던 태영에게는 꿀보다 달게 들렸다. 태영은 설렁탕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을 떠올렸다. 태영 산업의 시작. 그때 태영은 기술자였다. 대형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0년간 현장을 뛰었다. 프레스기의 미세한 소음만 듣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고 금형 설계부터 열처리 공정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손끝에 기름때가 빠지지 않던 시절. 내 공장을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회사를 세울 수 없었다. 자본도 부족했고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태영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김민준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최고의 기술자. 5살 아래였지만 실력만큼은 공장 전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기계를 다루는 손이 외과 의사처럼 정밀했고 공정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실했다.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묵묵히 남아 기계를 점검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태영이 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아, 나 회사 차리려고 해.
같이 하자.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사요? 형님이? 그래.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혼자는 못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민주는 오래 고민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태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좋습니다, 형님. 같이 해보죠.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나중에 회사가 커져도 우리 둘이 함께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태영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시작한 거잖아. 절대 잊지 않을게. 그렇게 태영 산업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허름한 공장 한 칸이 전부였다. 중고 프레스기 2대를 사서 들여놓으니 공장이 꽉 찼다. 직원이라곤 둘뿐이었다.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영업을 뛰었다. 태영이 거래처를 뚫으면 민준이 품질을 맞췄다. 둘이 역할을 나눠가며 쉴 틈 없이 뛰었다.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달이 수두룩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는 날도 많았다. 한겨울에 난방이 끊겨서 작업복을 2겹 껴입고 기계를 돌린 적도 있었다. 그래도 둘은 서로를 믿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창업 2년차 겨울이었다. 첫 대형 거래처인 대성산업에 납품할 제품에서 불량이 터진 것이다. 5천만 원어치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돈은 없고 대체 생산할 시간도 부족했다. 태영이 절망하고 있을 때 민준이 말했다. 형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민준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고 금형을 직접 수정하고 혼자서 기계를 돌려 물량을 다시 만들어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마지막 제품이 완성됐을 때 민주는 기계 옆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태영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님, 우리 회사잖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건 이후 대성산업은 태영산업의 충실한 거래처가 됐다.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회사라는 신뢰가 쌓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났다. 5년이 지나자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10년이 지나자 50명이 됐다. 허름한 공장 한 칸은 3층짜리 본사 건물과 넓은 생산동으로 바뀌었다. 월 매출 10억을 넘기는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민주는 태영의 오른팔이었다. 아니, 오른팔이라는 표현도 부족했다. 민준이 없었다면 태영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영은 서서히 현장에서 멀어졌다. 회사가 커지면서 사장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경영을 해야 하니까 현장은 민준에게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처음에는 진짜 그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진짜 이유는 효율이 아니라 게으름이었다. 그리고 3년 전 지연이 들어오면서 그 게으름은 완전한 방치로 바뀌었다. 설렁탕을 다 먹은 태영이 중얼거렸다. 15년 전에는 내가 직접 다 했는데. 사장님, 다시 하시면 되죠. 사장님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지연이 수저를 정리하며 가볍게 말했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15년 전의 기술은 이미 녹슬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 공장에서 본 기계들, 민준이 세팅해 놓은 공정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장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사장실에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태영산업 한태영 대표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성산업 구매팀 박 과장입니다. 이번 달 납품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김민준 부장님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태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이번에 규격이 좀 변경됐거든요. 김 부장님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태영은 전화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규격 변경 내용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끊은 뒤 태영은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래처가 사장을 건너뛰고 부장을 찾는 회사. 이것이 지금 태영산업의 현실이었다. 저녁 8시 사장실에 지연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요즘 지연은 항상 태영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남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태영이 한숨을 쉬었다. 거래처에서도 민준이만 찾더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 태영의 옆에 앉으며 팔짱을 끼었다. 사장님,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정말 나중에 큰일 나요.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기울고 있었다. 15년 동료에 대한 신뢰와 지연의 말이 만들어낸 불안 사이에서 저울은 서서히 지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저울이 완전히 넘어가는 날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챕터 3. 독이 든 꿀. 그날 이후 태영은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지연이 태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다. 지연이 사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더 교활한 방식이었다. 사장님, 오늘 한성금속 김 사장님이 전화 왔는데요. 또 민준 부장님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바꿔드린다고 했더니 그냥 민준 부장님이랑 통화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전했다. 매일 한두 마디씩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지연의 말은 태영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사장님, 오늘 회의 때 직원들이 민준 부장님 지시만 따르더라고요. 사장님 말씀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상했어요. 사장님, 3번 거래처에서 계약서 보내왔는데 담당자 이름이 김민준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가 사장님인데 계약서에 부장 이름이 올라가는 게 맞나요? 하나하나는 사소한 보고였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효과는 엄청났다. 태영의 머릿속에 민준은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동료에서 경쟁자로, 경쟁자에서 눈엣가시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태영은 사장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아닌 민준에게 보고가 갔다. 거래처에서도 자신보다 민준을 더 신뢰했다. 이 회사의 사장이 자신인지 민준인지 점점 헷갈렸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혼자 드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지연이 와인을 따르며 태영의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향수 냄새가 진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더 풀려 있었다.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힘든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없어도 돌아가잖아. 아니, 내가 없는 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지연이 태영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사장님,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민준 부장님이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사장님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태영이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물었다. 정리라니, 어떻게?
지연이 몸을 기울여 태영의 귀에 속삭였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민준 부장님한테 맡긴 것들 하나씩 가져오시면 돼요. 거래처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경리부에서 거래처 연락처랑 계약 내용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장 운영은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고요. 태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쉽겠나? 민준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 사장님. 지연이 태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쳤다.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장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이 회사를 만든 분이잖아요. 원래 사장님이 다 하시던 거예요. 민준 부장님한테 맡긴 것뿐이지 사장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태영의 뺨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태영의 숨이 가빠졌다. 지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사장님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와인과 향수와 체온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태영의 이성은 흐려지고 있었다. 지연의 손이 셔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손끝이 가슴 위를 천천히 훑었다. 태영이 눈을 감았다. 지연의 입술이 태영의 목덜미에 닿았다. 뜨겁고 촉촉한 감촉이 전해졌다. 사장님, 제 말 들어주실 거죠? 그 순간 태영의 머릿속에서 15년 동료에 대한 미안함, 함께 시작한 공장에 대한 추억,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연의 숨결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사장님, 지연이 속삭이며 태영의 귀를 물었다. 태영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감쌌다. 블라우스 사이로 매끄러운 피부가 느껴졌다. 지연이 몸을 밀착시키며 태영의 무릎 위로 올라앉았다. 치마가 허벅지 위로 밀려 올라갔다. 태영의 두 손이 지연의 허벅지 위에 놓였다.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사장님, 제가 원하는 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지연이 태영의 벨트 버클에 손을 가져갔다. 찰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장실에 울렸다. 민준 부장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태영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사장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 후로 태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공장을 둘러보던 습관이 사라졌다. 거래처 전화가 오면 모두 민준에게 돌렸다. 생산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태영이 하는 일이라곤 사장실에 앉아 결제 도장을 찍는 것, 그리고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뿐이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둘만의 시간이 됐다. 가끔은 평일에도 야근을 핑계로, 회의를 핑계로 사장실의 블라인드가 내려갔다. 직원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경비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은 3층 복도를 피해 다녔다. 민준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입하지 않았다. 사장의 사생활에 간섭할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사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니 자신이 더 자유롭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연의 요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직급이었다. 입사 1년 만에 대리, 2년 만에 과장. 태영은 지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줬다. 지연이 부탁할 때마다 그날 밤의 보상이 따라왔으니까. 다음은 권한이었다. 격리 업무 외에 총무, 인사까지 지연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직원 채용에도 지연의 입김이 들어갔다. 사장님, 이번에 격리 쪽에 사람 하나 더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 알고 있거든요. 태영은 물었다. 어떤 사람인데? 제 후배예요. 일 잘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요. 입이 무겁다는 말의 의미를 태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연이 원하니까 뽑아줬다. 그렇게 지연의 사람이 회사 안에 하나둘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지연은 마침내 부장이 됐다. 15년 걸려 부장이 된 민준과 같은 직급. 태영은 지연에게 부장직함을 주면서도 약간의 찔림이 있었다. 민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이다. 지연 씨, 부장 승진은 좀 이르지 않나?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순간 지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사장님, 그럼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집었다.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태영이 다급하게 잡았다. 야, 잠깐만.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럼 제 말 들어주실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지연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태영은 한숨을 쉬었다. 또 이런 식이었다.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위협. 그리고 들어주면 돌아오는 보상. 사장님, 그리고 급여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부장이 됐으니까 부장급 급여를 받아야죠. 얼마나? 민준 부장님이랑 같은 정도면 돼요. 같은 부장이니까 같은 급여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영은 잠시 망설였다. 민준은 15년 차 핵심 인력이고 지연은 3년 차 격리 직원이다. 같은 급여라니. 하지만 지연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짓기 시작하자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맞춰줄게. 그렇게 서지연의 급여가 김민준과 같아졌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참 뒤에야 민준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2주 후 월말이었다. 민준은 세무신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격리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격리 쪽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크게 늘었고 세무사에게 보낼 자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급여 대장이 눈에 들어왔다. 습관적으로 파일을 넘기다가 민준의 손이 멈췄다. 서지연, 격리부장, 월급여란에 적힌 숫자.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와 같은 금액이었다. 15년을 바친 자신과 3년차 격리 직원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전 달 기록, 그 이전 달 기록을 확인해 보니 3개월 전부터 지연의 급여가 올라 있었다. 부장 승진과 동시에 급여가 맞춰진 것이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허탈함이었다. 민주는 이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자재 입고부터 생산, 품질 관리, 거래처 소통, 기계 정비, 인력 관리까지 10명 규모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였다. 그런 자신의 15년이 격리 직원의 3년과 같은 값어치라는 뜻이었다. 아니, 격리 직원도 아니다. 사장의 여자. 민준도 바보가 아니었다. 사장과 지연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다. 늦은 밤 사장실에 함께 남아있는 두 사람, 금요일마다 내려지는 블라인드, 직원들 사이에 도는 소문. 모른 척했을 뿐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민주는 급여 대장을 조용히 덮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박힌 것은 가시가 아니라 못이었다. 쉽게 빠지지 않을 종류의. 자리로 돌아가며 민주는 사장실을 바라봤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안에서 지연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리고 공장으로 향했다. 3번 프레스의 오일실을 교체해야 했다. 감정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공장이 멈추면 거래처가 떠나고 거래처가 떠나면 회사가 무너진다. 자신이 이 회사를 지켜야 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물음이 올라왔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사장실 안에서는 지연이 태영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사장님, 민준 부장님 급여가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요즘 회사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씨앗은 계속 뿌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었다. 독이 든 꽃을. 챕터 4. 15년의 값어치. 월요일 아침이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공장 전체를 점검하고 있었다. 주말 사이에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자재 창고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15년간 변함없는 루틴이었다. 1번 프레스의 유아포스 상태를 살피고 2번 라인의 자동 공급 장치를 테스트하고 3번 프레스의 금형 정렬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민준의 손을 거친 기계는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인사를 건네는 얼굴들이 지나갔다. 부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부장님, 주말에 쉬시지 그러셨어요. 민준은 웃으며 답했다. 기계가 보고 싶어서. 농담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다. 이 공장의 기계 한 대 한 대가 민준에게는 특별했다. 처음 중고 프레스 2대를 사서 직접 조립했던 날부터 회사가 성장하며 하나씩 늘어난 설비들. 새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민준이 직접 세팅하고 최적의 공정을 잡고 정비 주기를 설정했다. 이 공장의 모든 기계는 민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오전 8시 생산이 시작됐다. 프레스가 쿵쿵거리며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작업자들이 능숙하게 검수를 진행했다. 민주는 생산 현황 보드 앞에서 오늘의 목표 수량을 확인했다. 대성산업 3,000개, 한성전자 2,000개, 진성기업 1,500개, 합계 6,500개. 충분히 가능한 물량이었다. 이번 달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 확실했다. 지난달보다 15% 이상 늘어난 주물량이 들어오고 있었고 신규 거래처 2곳과 계약도 확정됐다. 민준이 3개월간 공을 들여 품질 개선을 한 덕분이었다. 불량률을 1% 아래로 떨어뜨리자 기존 거래처들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그 소문을 듣고 새로운 거래처가 찾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적어도 오전 10시까지는. 내선 전화가 울렸다. 사장 비서실이었다. 정확히는 지연이었다. 지연이 어느 순간부터 사장 비서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민준 부장님, 사장님이 잠깐 오시래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시래요. 전화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작업복에 기름때를 닦고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태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준이 들어오는 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형님, 부르셨어요? 민준은 여전히 태영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15년 전부터 이어온 호칭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표님이라고 해야 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항상 형님이었다. 그것이 둘 사이의 특별한 유대였다. 민준아 앉아.
태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으며 태영의 표정을 살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태영이 책상 위의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어려워졌다고. 지금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려워졌다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고 설비 유지비도 올라갔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민주는 속으로 계산했다.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설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민준이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해서 긴급 수리비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 경비가 늘어난 항목이 있다면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 정도였다. 고급 식당, 호텔, 명품 매장. 누구와 함께 쓰는 돈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 급여를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 조정? 또 그 단어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100만 원 정도 내리면 어떨까 싶어서. 순간 사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100만 원. 현재 급여에서 100만 원을 내리겠다고. 15년 동안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온 사람에게, 역대 최고 매출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급여를 깎겠다고. 민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나?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형님.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회사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태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번 달 수주량이 지난달보다 15% 늘었습니다. 대성산업 물량이 20% 증가했고, 한성전자에서 신규 품목 계약을 했고, 진성기업과 장기 계약도 확정됐습니다.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최소 30% 이상 성장할 겁니다.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준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자재비도 안정적이에요. 한성금속하고 단가 재협상을 해서 톤당 3만 원을 낮췄고, 대진금속에서 경쟁 견적을 받아놓은 덕분에 다른 자재상들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난해 대비 변동이 없고 설비 유지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회사가 어려울 상황이 아닙니다, 형님. 오히려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태영이 책상 위에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대답할 말이 궁해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태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지연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야. 경영은 내가 하는 거니까.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민준에게 논리적으로 반박당하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민준아, 내가 부탁하는 거다.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거야.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15년 동안 이 사람과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왔다. 그때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태영의 눈에는 그때의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제 급여를 내리시려는 겁니까? 회사가 어렵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형님도 아실 텐데. 태영이 시선을 피했다. 그것이 답이었다. 형님. 민준이 다시 한번 불렀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격리부장 급여 올려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3년차 격리 직원한테 저랑 같은 급여를 주시면서 15년 차인 저한테는
100만 원을 깎겠다고요. 이게 회사 사정 때문입니까? 사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돌처럼 딱딱했다. 지연이 급여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자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주시든 그건 대표님 권한이에요. 민준이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담담하지 않았다. 다만 저한테 깎는 건 안 됩니다. 태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15년 동안 민준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리한 납기도, 주말 출근도, 급여가 적은 것도 전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 민준이 처음으로 거절했다. 안 된다고? 네, 안 됩니다. 이유가 뭔데? 15년입니다, 형님.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뛰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기계 고장나면 달려왔고 명절에도 설비 점검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키운 회사니까 형님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태영이 볼펜을 3개 쥐었다. 민준이 계속했다. 근데 그 15년의 값어치가 급여 100만 원 삭감입니까?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되니까. 지연에게 급여를 맞춰준 것도, 민준의 급여를 깎으려는 것도 전부 자신의 판단 착오가 되니까. 민준아,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야. 내 결정에 따라야 해. 태영이 차갑게 말했다. 논리로 안 되니 권위를 꺼내 든 것이다. 형님, 저는 부당한 건 못 다룹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답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태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눈을 감고 마치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럼 사표를 쓰게. 공기가 멈췄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태영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니, 진지하다기보다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준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15년간 단련된 인내심이 그를 붙잡았다. 대신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태영이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설마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겁을 줘서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게 하려던 계산이었다. 그럼 후임이 올 때까지 출근하겠습니다. 후임이 오면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죠. 민준의 마지막 배려였다. 자신이 떠나면 공장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자재 입고 스케줄, 거래처별 단가 협상 내역, 기계별 정비 주기와 특성, 품질 관리 기준, 비상시 대응 매뉴얼.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 산더미였다. 최소한 한 달은 인수인계가 필요했다. 하지만 태영의 대답은 민준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그럴 것 없어. 태영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손짓이었다. 공장 운영은 자네보다야 내가 더 잘 알지. 원래 내가 기술자 출신이잖아. 민주는 입이 벌어졌다. 15년 동안 현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그리고 경리부장이 자재상이랑 거래처, 판매처 등 모든 협력사와 소통이 되니까 걱정할 것 없어. 경리부장, 서지연. 자재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래처 소통을 한다고. 태영이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미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냥 오늘 퇴사해도 되네. 그 한마디.
15년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15년 동안 이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가 시야를 가린 것이었다. 15년이 스쳐갔다. 허름한 공장 한 칸에서 둘이서 프레스를 조립하던 날, 사흘밤을 새우며 불량품을 다시 만들었던 날, 월급도 못 받으며 라면으로 버티던 날들. 그리고 그 사람이 방금 한 말. 그냥 오늘 퇴사해도 되네. 자리로 돌아온 민주는 조용히 개인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5년치 짐이 골판지, 상자 2개에 들어갔다. 자신의 15년이 이렇게 가벼웠나 싶어 쓴웃음이 났다. 김 과장이 다가왔다. 부장님,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과장님, 나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네? 갑자기요?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준의 퇴사 소식은 공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부장님이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민준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15년 동안 함께 땀 흘린 사람들. 이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짐을 들고 공장을 나서는 민준의 등 뒤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15년간 매일 들었던 소리. 이제 이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다. 회사 정문을 나서며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대진산업 전무 박진호. 6개월 전 업계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 태영산업의 직접적인 경쟁사이자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 그때 박 전무가 건넨 명함과 함께 한 말이 떠올랐다. 김 부장님 같은 분이 왜 거기 계세요? 저희 쪽으로 오시면 이사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때는 정중히 거절했다. 태영산업이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했으니까. 형님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주는 전화를 걸었다. 전무님 김민준입니다.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자리 아직 유효합니까?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죠. 김 부장님, 아니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가슴속의 먹구름과는 대조적이었다. 한태영,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내 젊음을 통째로 바쳤는데 당신은 그걸 한 줄로 정리했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대신 그 한 줄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챕터 5. 선장 없는 배. 민준이 떠난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다. 공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7시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 이미 공장 전체를 점검하고 오늘의 생산 계획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각 라인별 주의 사항을 전달해 놓았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화이트보드는 비어 있었고 공장 안은 어수선하기만 했다. 부장님은? 아, 맞다. 직원들이 하나둘 현실을 떠올렸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15년간 매일 아침 공장을 지키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막상 닥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김 과장이 나서서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다. 민준 다음으로 경력이 긴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의 전문 분야는 품질 관리였지 공장 전체 운영이 아니었다. 생산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오늘 대성산업 납품이 3,000개 맞지?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준 부장님이 항상 수량 체크를 직접 하셔서 생산 현황 파일은 어디 있어? 부장님 컴퓨터에 있을 텐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민준의 컴퓨터에는 15년간 축적된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생산 계획 스프레드시트, 거래처별 단가표, 자재 발주 이력, 기계별 정비 기록, 품질 관리 매뉴얼.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민준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오전 8시 첫 번째 문제가 터졌다. 1번 프레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끼익,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 소리만 듣고도 원인을 파악했을 것이다. 유압 펌프의 에어 유입인지, 실린더 패킹 마모인지, 금형 정렬 불량인지. 민준에게는 기계의 소리가 곧 언어였다. 이거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김 과장이 달려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기계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일단 가동 중단하고 외부 업체 부르자. 외부 정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기사가 오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린다고 했다. 민준이라면 30분이면 끝낼 일이었다. 1번 프레스는 하루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설비였다. 이 기계가 멈추면 오늘 납품 물량을 맞출 수 없었다. 오전 9시 사장 한태영이 출근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출근이었다. 어젯밤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늦게 잠든 탓이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과장이 뛰어왔다. 사장님, 1번 프레스가 멈췄습니다. 뭐? 왜? 이상 소음이 나서 가동 중단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외부 기사 부르긴 했는데 오후에나 온다고 합니다.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금방 자신감을 되찾았다. 어제 민준에게 뭐라고 했었나? 공장 운영은 자네보다야 내가 더 잘 알지. 이제 그 말을 증명해야 할 때였다. 내가 직접 볼게. 태영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으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입는 작업복이 어색했다. 15년 전에는 매일 입던 옷인데 지금은 남의 옷처럼 느껴졌다. 1번 프레스 앞에 섰다. 30년 전 이 기종의 전신 모델을 다뤄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기계는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민준이 15년에 걸쳐 하나씩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한 결과 원래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계가 되어 있었다. 제어 패널의 버튼 배치도 달랐고 유압 시스템도 개량되어 있었고 안전장치도 추가되어 있었다. 태영이 제어 패널을 만져봤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이 슬금슬금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이건 민준 부장님이 직접 개조하신 거라서 매뉴얼이 따로 없어요. 작업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기계는 자존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 이 밸브를 열어봐. 태영이 지시했다. 작업자가 머뭇거렸다. 사장님, 그건 유압 메인 밸브인데 함부로 열면 위험할 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작업자가 마지못해 밸브를 열었다. 순간 유압 오일이 분출되며 바닥에 쏟아졌다.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태영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작업복에 기름이 튀어 얼룩이 졌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달려왔다.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게 깔려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유압 오일이 빠져나가면서 1번 프레스는 완전히 먹통이 됐다. 이거 유압 오일 다시 채워야 하는데 규격이 뭐였지? 김 과장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만이 각 기계에 맞는 유압 오일 규격을 알고 있었다. 기계마다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정보는 민준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오전 11시 두 번째 문제가 터졌다. 자재업체 한성금속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입고 예정이던 원자재가 아직 발주가 안 됐다는 것이었다. 김민준 부장님이 항상 월요일에 이번 주 분량을 발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없어서 혹시 이번 주는 물량이 없는 건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김 과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아, 그게 김 부장이 퇴사를 해서요. 네. 김민준 부장님이 퇴사요? 전화 너머로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성금속 김 사장이 직접 전화를 바꿔받았다. 한 대표님, 한성금속 김동현입니다. 김민준 부장님이 정말 퇴사하셨습니까? 태영이 전화를 받았다. 네,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재 관련 소통은 누구와 하면 됩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님, 이번 주 발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도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태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번 주 발주량. 그걸 자신이 어떻게 하나? 어떤 규격을, 몇 톤을, 어떤 납기로 주문해야 하는지. 전부 민준이 관리하던 영역이었다. 잠시만요.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영은 김 과장을 불렀다. 이번 주 자재 발주량이 얼마야? 저도 모릅니다. 그건 민준 부장님이 항상. 그럼 누가 알아?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민준이 혼자서 자재 발주부터 재고 관리까지 전부 처리했기 때문이다. 어떤 업체에서 어떤 규격을 얼마의 단가로 어떤 주기로 주문하는지, 거래처별 리드타임은 며칠인지, 안전 재고는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민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경리부장한테 물어봐. 자재 관련 서류가 경리 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태영이 지연을 떠올렸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생각났다. 경리부장이 모든 협력사와 소통이 되니까 걱정할 것 없어. 지연이 사장실로 올라왔다. 자재 발주요? 저는 경리 쪽에서 금액 정산만 했지 실제 발주는 민준 부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규격이나 수량 같은 건 저도 몰라요. 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제 자신만만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씩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오후 1시 외부 정비 기사가 도착했다. 1번 프레스를 한참 살펴본 기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거 누가 개조한 겁니까? 원래 모델이랑 완전히 달라요. 유압 시스템이 커스텀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건 도면 없이는 손댈 수가 없어요. 도면. 그것도 민준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민준이 직접 설계하고 개조한 시스템이니까. 외부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부품 주문이라도 하려면 규격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시중에 나오는 규격이 아니에요. 특주품인 것 같은데. 김 과장이 머리를 쥐어잡았다. 특주품이면 제작에만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 사이 1번 프레스는 완전히 멈춰 있어야 했다. 오후 3시 세 번째 문제. 2번 라인에서 불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프레스 압력 설정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평소 민준이 매일 아침 각 기계의 설정값을 확인하고 미세 조정을 했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금형 상태에 따라
원자재 로트에 따라 설정값을 0.1 단위로 조절하는 것이 민준의 노하우였다. 그런 미세 조정 없이 돌린 결과 100개 중 20개가 불량으로 나왔다. 불량률 20%. 민준이 관리할 때 1% 미만이던 수치의 20배였다. 이거 전부 폐기해야 합니까? 작업자가 불량품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다. 개당 5만 원짜리 부품이 200개 넘게 쌓여 있었다. 1천만 원이 넘는 손실이었다. 오후 5시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성산업이 먼저였다. 오늘 납품 예정이던 3,000개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저희 라인이 내일 아침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부품이 없으면 저희도 생산이 멈춰요. 한성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주 물량 2,000개 중 1차분 500개가 오늘 들어와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김 과장이 거래처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번 프레스가 멈춰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2번 라인에서 불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자재 발주도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거래처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어서 하루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어렵사리 변명했다. 하지만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저녁 7시 태영은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1번 프레스 정지, 자재 발주 실패, 불량률 폭증, 거래처 항의. 하루 손실만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민준 한 사람이 빠진 결과였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다. 공장 운영은 자네보다야 내가 더 잘 알지. 경리부장이 모든 협력사와 소통이 되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오늘 퇴사해도 되네.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커피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영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풀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연 씨, 자재상이랑 거래처 소통이 된다고 했잖아. 네. 아, 그건. 한성금속에서 발주량 확인하라고 전화 왔는데 규격이 뭔지 알아? 지연이 머뭇거렸다. 그건 민준 부장님이 직접 하시던 거라서. 대성산업에 오늘 납품해야 할 수량은? 그것도. 한성전자 이번 주 1차분 규격은? 지연이 입을 다물었다. 태영이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거래처 소통이 된다는 말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수준에 불과했다. 실무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영은 지연에게 화를 내지 못했다. 지연에게 화를 내면 결국 민준을 내보낸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건 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태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일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었다. 수요일,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1번 프레스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외부 기사가 2번 더 왔지만 민준이 커스텀으로 개조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수리가 불가능했다. 부품을 특주 제작해야 한다는 결론만 반복됐다. 이번 라인의 불량률은 어제보다 더 올라갔다. 25%까지 치솟았다. 금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사람이 없었다. 민준이 설정해 놓은 미세한 조정값들이 하나씩 틀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3번 프레스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오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것도 민준이 직접 설계한 커스텀 시스템이라 손댈 수가 없었다.
세대의 프레스 중 정상 가동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생산이 완전히 멈췄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사장님이 어제 1번 프레스 유압 밸브를 잘못 열어서 기름이 쏟아졌대. 진짜? 기술자 출신이라며? 15년 전 기술이지. 지금 기계를 알 리가 있나? 민준 부장님이 다 바꿔놓은 건데. 우리 이 회사 괜찮은 거야? 민준 부장님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 불안한 눈빛들이 오갔다. 15년간 민준을 믿고 따르던 숙련공들이 특히 동요했다. 그들에게 민준은 기술의 스승이자 현장의 리더였다. 목요일 직원 2명이 사표를 냈다. 10년차 프레스 기술자 박 반장과 7년차 품질 관리주임 이 대리였다. 둘 다 민준 밑에서 성장한 핵심 인력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 부장님이 안 계시는 이 회사에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박 반장이 사표를 내며 말했다. 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대성산업에서 공식적으로 납기 지연 경고장을 보내왔다. 계약 조건상 납기 지연 시 1일 0.5%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7일 이상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성산업은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였다. 이들을 잃으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렸다. 한성전자에서도 비슷한 통보가 왔다. 진성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이 떠난 지 나흘. 태영산업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기계는 멈춰 있고 자재는 들어오지 않고 불량은 쏟아지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고 직원들은 떠나가고 있었다. 태영은 사장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잡았다. 민준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다니.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민준이라는 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 민준을 내보낸 것이 실수였다는 뜻이 되니까. 지연의 말을 들은 것이 어리석었다는 뜻이 되니까. 태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민준이 없어도 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을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민준은 대진산업에서의 첫 주를 보내고 있었다. 대진산업은 태영산업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최신 설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명확한 업무 분장.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김 이사님, 이번 생산 라인 개선안 검토해 봤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바로 적용해 봅시다. 박진호 전무가 민준의 제안서를 들며 말했다. 입사 첫 주에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채택된 것이다. 태영산업에서는 15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거기서는 제안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김 이사님 같은 분이 왜 그동안 그런 데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료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키운 회사라고 생각해서요. 의리라는 것도 있었고. 의리요? 네. 근데 의리는 혼자만 지키면 족쇄가 되더라고요. 민주는 퇴근 후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태영산업 김 과장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돌아와 달라는 부탁일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 문은 태영이 닫은 것이지 자신이 닫은 것이 아니었다. 챕터 6. 무너지는 성벽. 2주차가 시작됐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태영의 책상 위에 팩스 3장이 놓여 있었다.
자재업체 3곳에서 보내온 공문이었다. 내용은 모두 같았다. 단가 인상 통보. 첫 번째는 한성금속이었다. 귀사와의 원자재 공급 단가를 기존 대비 25% 인상합니다. 그동안 김민준 부장님의 기술 자문 및 설비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 단가를 적용해 왔으나 해당 협력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원래 단가로 환원함을 알려드립니다. 태영은 눈을 의심했다. 25% 인상이라고. 그리고 특별 단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김 과장을 불러 물었다. 한성금속 단가가 특별 단가였다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부장님이 한성금속 프레스 라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가서 봐주셨거든요. 거기 기술팀이 해결 못하는 것들을 부장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그 대가로 단가를 낮게 유지해 온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그건 민준 부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라서 따로 보고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팩스는 대진금속이었다. 역시 20% 단가 인상. 세 번째는 사무강제. 30% 인상. 이유는 모두 같았다. 김민준 부장과의 기술 협력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래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태영은 한성금속 김동현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단가 인상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25%나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 너머로 김동현 사장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려왔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별 단가를 적용한 건 순전히 김민준 부장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부장님이 저희 공장에 오실 때마다 설비 문제를 봐주셨어요. 작년에 저희 이번 프레스가 멈췄을 때 외부 기사 불러서 3일 동안 못 고치던 걸 부장님이 오셔서 2시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한 것만으로도 저희가 절약한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김동현 사장이 계속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기술팀한테 열처리 공정 개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금형 수명 늘리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저희도 단가를 맞춰드린 겁니다. 기술 자문료를 따로 받으셔도 될 일을 무료로 해주신 거니까요. 태영은 할 말이 없었다. 민준이 거래처의 기술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한 대표님, 저는 한 대표님을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태영산업과 거래를 유지해온 가장 큰 이유는 김민준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태영산업이나 다른 회사나 차이가 없어요. 전화를 끄는 태영의 손이 떨렸다. 자재비가 25% 오르면 원가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지금도 적자인데 자재비까지 올라가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재비만이 아니었다. 화요일 판매처에서 연쇄적으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자재업체와는 정반대의 요구였다. 대성산업 구매팀장이 먼저 연락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납기 지원건으로 저희 쪽에서도 문제가 컸어요. 저희 생산 라인이 하루 멈추면 손실이 억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문제였고 곧 정상화될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저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태영산업 외에 다른 협력사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납기 지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앞으로의 납품 단가를 10%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10%요? 그건 너무. 한 대표님, 지금 저희가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본 상태예요.
태영산업보다 싸게 해주겠다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품질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최소한 납기는 지키겠다고 하거든요. 납기를 지킨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동안 태영산업이 납기를 칼같이 지켜온 것은 민준 덕분이었다. 민준이 없는 지금 납기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한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들어왔다. 납품 단가 인하 8%. 진성기업은 아예 물량을 30%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사면 초과였다. 자재비는 올라가고 판매 단가는 내려가고 물량은 줄어들고 있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자재비가 25% 오르고 판매 단가가 10% 내리면 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그런데 만들지 않으면 거래처를 잃는다. 어떤 선택을 해도 절벽이었다. 수요일 오후 태영은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오늘 퇴사해도 되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돌아와 달라고 전화를 거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예전처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여보세요.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아, 나야. 네, 대표님. 대표님. 형님이 아니라 대표님. 태영의 가슴이 찔렸다. 그게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영이 계속했다. 1번 프레스가 멈춰서 생산이 안 되고 있어. 외부 기사를 불러봐도 자네가 개조한 부분을 모르니까 수리가 안 돼. 2번 라인도 불량이 심하고 3번도 문제가 생겼어. 침묵. 자재비도 올라갔어. 거래처에서도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물량도 줄이겠다고 하고 직원들도 나가고 있고 여전히 침묵이었다. 태영이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아, 돌아와 줄 수 없겠나? 전화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민준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1번 프레스 소음은 유압 펌프 석션 라인에 에어가 유입된 겁니다. 석션 호스 연결부 클램프를 한 바퀴 더 조이면 해결돼요. 제가 개조한 부분은 호스 경로를 바꾼 것뿐이라 원리는 같습니다. 태영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화로 기술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아직 이 회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인가? 이번 라인 불량은 금형 클리어런스가 틀어진 거예요. 좌측 가이드 포스트 하단에 0.05mS을 추가하면 정렬이 맞을 겁니다. 3번 프레스 오일 온도는 냉각팬 뒤에 있는 필터가 막혀서 그래요. 필터 청소하면 됩니다. 태영은 급히 메모를 했다. 민준이 전화 한 통으로 일주일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3가지를 순식간에 진단해버렸다. 고맙다 민준아. 그런데 돌아오는 건 대표님. 민준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다. 저는 기계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계가 잘못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도 올려줄게. 전에 내가 약속했던 전무자리도 바로 줄 수 있어. 전무자리. 1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었다.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전화 너머로는 보이지 않을 웃음이었다. 대표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 그 전무자리 지금 급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서 주시는 겁니까? 태영이 말문이 막혔다. 15년 전에 형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회사가 안정되면 전무로 승격시켜 주겠다고. 회사는 5년 전에 이미 안정됐어요. 10년 전에 안정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그때는 안 주시고 지금 회사가 무너지니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태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준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 그리고 급여요. 100만 원 깎겠다고 하셨죠. 격리부장한테 저랑 같은 급여를 맞춰주시면서 저한테는 깎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한 말씀 기억하세요?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표 쓰라고 하셨어요. 오늘 퇴사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공장 운영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담담하려고 애썼지만 15년간 삼킨 서러움이 한 방울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대표님, 저 15년 동안 스카우트 제의를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 리가 없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대진산업에서 연봉 2배로 오라고 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중부정밀에서 이사 자리 주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키운 회사니까요. 형님이랑 같이 시작한 회사니까요. 허름한 공장에서 둘이서 프레스 조립하던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그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근데 형님은 그 의리를 한 줄로 끝내셨잖아요. 오늘 퇴사해도 되네. 15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전화 너머로 태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태영 산업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아, 제발. 기계 수리 방법은 말씀드렸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끊긴 전화의 신호음이 사장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태영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계 수리 방법은 민준이 알려준 대로 했다. 1번 프레스는 석션 호스 클램프를 조이자 정말로 소음이 사라졌다. 2번 라인은 심을 추가하자 불량률이 3%까지 떨어졌다. 3번 프레스도 필터 청소로 온도가 정상화됐다. 전화 한 통으로 일주일간 외부 기사도 못 고친 것을 민준이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자재 업체들의 단가 인상은 철회되지 않았다. 태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김민준 부장님이 안 계시면 원래 단가입니다. 거래처의 물량 축소도 현실이 됐다. 대성산업이 발주량을 40% 줄였다. 한성전자는 20%를 줄이면서 동시에 대진산업으로 물량을 분산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진산업. 민준이 이사로 들어간 바로 그 회사였다. 한성전자 구매팀장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진산업 쪽에서 김민준 이사님이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김 이사님이 만든 제품이 더 신뢰가 가거든요. 민준이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의 거래처가 빼앗기고 있었다. 민준의 실력이 무기가 되어 태영 산업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물론 민준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민준은 그저 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태영 산업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번 주에만 4명이 추가로 사표를 냈다. 그중 2명은 대진산업으로 옮겼다. 민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진해서 간 것이다.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다.
점심시간마다 이력서를 돌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태영산업의 매출은 민준이 떠나기 전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다. 2주 만의 일이었다. 누적 손실이 3억을 넘어서고 있었고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운영 자금이 바닥날 것이 확실했다. 금요일 저녁 태영은 텅 빈 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오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지연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와인을 들고 찾아오던 지연이 요즘은 정시에 퇴근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받지 않았다.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장이 보였다. 15년 전 저 공장의 불빛 아래에서 민준과 함께 기계를 돌리던 밤이 떠올랐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서로를 다독이던 밤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다. 태영은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지연은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전화를 하고 있었다. 차 안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응, 괜찮아. 좀만 더 있으면 돼. 물건 빼돌리는 건 민준 부장 없으니까 이제 훨씬 쉬워. 장부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회사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것이 지연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혼란 속에서 빼돌리기가 더 쉬우니까. 지연의 진짜 얼굴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드러나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다. 챕터 7 뱀의 혀 3주차 목요일 저녁이었다. 민주는 대진산업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입사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 라인 두 곳의 공정을 개선해서 효율을 25% 끌어올린 상태였다. 박진호 전무는 매일같이 감탄했고 대표이사까지 직접 내려와 악수를 청했다. 김 이사님, 우리 회사에 오신 건 정말 행운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15년간 태영산업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서지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본 적 없는 번호였다. 회사에서 업무 관련으로 내선 통화를 한 적은 있어도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지연이에요. 서지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사무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급하지도 않았다. 묘하게 달콤한 톤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경계심이 올라갔다. 무슨 일이시죠? 이사님, 할 말이 있어서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 하시죠. 이사님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요. 전화로 하기엔 좀 민감한 이야기라서. 민주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좋은 제안, 민감한 이야기. 이 여자가 무슨 속셈인지. 태영을 조종해서 자신을 내쫓은 여자가 무슨 이유로 연락을 해온 것인지.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에서 좀 먼 곳이 좋겠어요. 혹시 남산 쪽에 조용한 술집 아세요? 남산 쪽이라. 태영산업과 대진산업 모두에서 먼 곳을 골랐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다는 뜻이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남산타워 아래 골목에 있는
달빛이라는 곳으로 올게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지연이 자신에게 제안할 것이 뭘까? 태영산업으로 돌아오라는 설득은 아닐 것이다. 지연은 자신이 떠나기를 원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뭐가 남지? 민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스쳤다. 3년간 격리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만 올리고 직급만 높인 여자. 사장의 마음을 조종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 한 여자.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민주는 태영산업에 있을 때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챈 적이 있었다. 자재 창고의 재고와 장부상의 재고가 미세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때마다 민준이 직접 창고를 뒤져서 원인을 찾아냈다. 대부분은 기록 오류였지만 한두 번은 설명이 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단순 실수라고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혹시 금요일 저녁 7시 반 민주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에 차 안에서 한 가지 준비를 했다. 스마트폰의 통화 기능을 확인했다. 그리고 태영의 번호를 즐겨찾기에 등록했다. 원터치로 바로 전화가 걸리도록.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이 전화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8시 정각. 남산 아래 골목의 달빛이라는 작은 술집. 분위기 있는 조명에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지연이 들어왔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에 하이힐. 향수 냄새가 진했다.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 마치 업무 미팅이 아니라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급하시긴. 술이라도 한 잔 먼저 하죠. 지연이 소주를 주문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소주와 안주가 나오고 잔을 몇 번 부딪혔다. 지연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태영산업의 근황, 민준의 새 직장 이야기, 업계 돌아가는 소문. 가볍고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세 잔째 소주를 따르며 지연이 말했다. 이사님, 요즘 태영산업 진짜 난리예요. 사장님이 매일 머리 쥐어뜯고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사장님이 이사님한테 전화하신 거 알아요. 돌아와 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이사님이 거절하셨다고요? 네. 지연이 눈을 빛내며 웃었다. 잘하셨어요. 저라도 안 돌아갔을 거예요. 민주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연이 자신의 편인 척하고 있었다. 태영을 조종해서 자신을 내보낸 당사자가 무슨 속셈인지 더 들어봐야 했다. 소주가 몇 잔 더 오간 뒤 지연이 본론을 꺼냈다. 이사님, 사실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데요? 지연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태영산업에 자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창고예요.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발주하신 물량이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걸 좀 빼돌리려고 하는데요.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빼돌린다니요? 장부에서 빼서 다른 데로 파는 거예요. 이사님이 거래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뒤로 팔 수 있는 루트만 좀 알려주시면 돼요. 물량이 꽤 되거든요. 지연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을 반짝였다. 이사님한테도 당연히 수고비를 드리죠. 물량 대비 30%는 드릴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에게 횡령을 제안하고 있었다. 회사의 자재를 빼돌려서 팔자고, 그리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이것이 이 여자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였다.
지연 씨, 그게 가능해요? 장부에서 빼면 바로 들키지 않나요? 민준이 일부러 관심을 보이는 척 물었다.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지연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다. 사장님은 장부를 안 봐요. 어차피 숫자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격리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장부 조작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재고 대장에서 숫자만 맞추면 끝이에요. 근데 감사나 세무조사 때 걸리면 그건 걱정 마세요. 저도 예전부터 조금씩 해왔거든요. 민준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예전부터 해왔다고. 이 여자가 방금 뭐라고 했나? 예전부터요? 네. 사실 이사님 계실 때도 몇 번 시도했어요. 지연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게 말했다. 마치 장보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근데 이사님이 계실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사님이 장부를 너무 꼼꼼하게 맞추셔서 재고 하나 빠져도 바로 잡아내시잖아요. 한 번은 볼트 신게 차이가 났는데 이사님이 창고를 전부 뒤져서 찾아내신 적 있었죠? 그때 식은땀 났어요. 민주는 기억했다. 2년 전이었다. 볼트 재고가 신게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입고 기록과 출고 기록을 전부 대조해서 원인을 추적한 적이 있었다. 결국 기록 오류로 처리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록 오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사님이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러웠다. 이사님만 없으면 훨씬 수월한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사님이 회사를 안 떠나시니까 민준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연이 태영에게 민준을 내보내라고 부추긴 이유. 그것이 단순히 사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횡령을 위한 포석이었다. 민준이라는 감시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사님을 내보내자고 한 거예요? 민준이 직접 물었다. 지연이 잠깐 멈칫했지만 금방 태연하게 답했다. 뭐,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이사님이 안 계시면 일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민주는 이제 충분히 들었다. 오른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화면을 더듬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태영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짧은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지연 씨,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볼래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빼돌리는 건데요? 물량은 어느 정도예요? 지연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영산업 창고에 지금 자재가 꽤 쌓여 있어요.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발주하신 것들. 23번 규격 스틸 코일이 50톤, 동합금 파이프가 30톤, 특수 볼트류가 약 10만 개. 시가로 치면 대략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장부에서 분량 폐기로 처리하면 돼요. 입고 분량으로 반품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실물은 따로 빼서 파는 거죠. 이사님이 루트만 알려주시면 저는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물량이면 트럭이 여러 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야간에 빼면 돼요. 경비원한테는 제가 이미 이야기해 놨어요. 그 사람도 한몫 주기로 했거든요. 경비원까지 포섭해 놓았다. 이 여자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빼돌린 것도 있어요. 지연이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다. 이사님 퇴사하신 이후에 자재 몇 건을 처리했어요. 아직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사장님은 당연히 몰라요. 장부는 제가 관리하니까. 민주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통화 상태를 확인했다. 통화 시간이 5분을 넘기고 있었다.
태영이 듣고 있을 것이다. 지연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빼돌린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했어요? 지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다. 이사님 계실 때는 진짜 조금밖에 못했어요. 분기에 한두 번 소량으로. 금액으로 치면 총 2천만 원 정도. 근데 이사님이 재고 조사를 수시로 하시니까 그때마다 제가 장부를 다시 맞춰야 했어요. 솔직히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민주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연이 태영에게 접근한 것도,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권한을 넓히고 직급을 올린 것도, 그리고 민준을 내보내라고 부추긴 것도 전부 횡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단계적 계획이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태영 산업의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다. 민주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통화 화면이 떠 있었다. 한태영 대표라는 이름과 통화 시간이 선명하게 보였다. 7분 34초. 지연의 시선이 스마트폰에 멈췄다.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확대됐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지연 씨.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지금 이 통화를 누가 듣고 있는지 아세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종이처럼 하얀 얼굴 위로 진하게 바른 화장이 마치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니. 이건 함정이잖아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쾅 소리가 났다. 술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녹음이 아니라 통화입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방금 한 말은 전부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연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대표님, 다 들으셨죠? 전화 너머로 태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불규칙한 호흡이었다. 마치 무거운 것에 짓눌린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태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충격, 분노, 후회, 슬픔.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준은 지연을 한번 바라보고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 씨,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대표님이 믿었던 저 여자는 뒤로 자재를 빼돌리고 물건을 팔아왔습니다. 태영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제가 그걸 못하게 했죠. 하나하나 장부를 맞추고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출고 기록을 빈틈없이 관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저를 내보내야 마음 놓고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태영이 책상을 내리친 것인지 뭔가를 던진 것인지. 대표님, 저는 15년 동안 기계만 지킨 게 아닙니다. 회사의 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를 버리고 회사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품에 안고 계셨던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담담하려고 애썼지만 15년간 삼킨 서러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으니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태영산업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민준아,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대표님.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은 이미 가방을 집어들고 술집을 뛰쳐나간 뒤였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과 넘어진 잔에서 흘러나온 술이 흥건했다. 민준은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남산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에 무거운 것이 하나 내려놓아진 느낌이었다. 15년간 지켜온 것들, 기계, 장부, 재고,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면에서 막아왔던 것들. 이제 전부 끝났다. 더 이상 자신이 지킬 것은 없었다. 차에 올라타며 민주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태영에게서 부재중 전화 7통이 와 있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시동을 걸고 남산을 내려왔다. 도시의 야경이 앞유리 너머로 펼쳐졌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는 퇴근 후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백미러의 남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챕터 8. 에필로그 읽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태영산업은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거래처 이탈, 생산 중단, 직원 퇴사, 자재비 폭등, 횡령 피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서지연은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총 횡령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다. 민준이 있을 때 조금씩 빼돌린 것과 민준이 떠난 뒤 본격적으로 빼돌린 것을 합친 금액이었다. 태영산업의 마지막 날, 나는 텅 빈 공장에 혼자 서 있었다. 기계는 멈춰 있었다. 전기가 끊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돌릴 이유가 없어서였다. 쿵, 쿵, 쿵. 15년간 매일 들었던 프레스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다. 환청이었다. 이제 이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다. 1번 프레스 앞에 섰다. 민준이 처음 이 기계를 조립하던 날이 떠올랐다. 중고로 산 낡은 기계를 이틀 밤을 새워가며 분해하고 닫고 다시 조립했다. 기계가 처음으로 쿵 하고 내려 찍었을 때 우리 둘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그날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민준이 말했었다. 형님, 우리 이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허름한 공장 한 칸에서 시작해서 직원 10명의 회사로 키웠다. 그런데 그걸 한 달 만에 무너뜨린 것도 나였다. 공장을 천천히 걸었다. 민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기계마다 붙어 있는 정비일지, 민준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날짜별 점검 내역, 부품 교체 이력, 주의사항. 15년치 기록이었다. 이 공장의 모든 기계를 자식처럼 돌본 사람의 기록.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생산 계획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글씨가 마치 유서처럼 느껴졌다. 사장실로 올라갔다.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에서 지연과 함께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와인과 향수와 속삭임.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독인 줄 몰랐다. 지연이 처음 다가왔을 때 나는 외로웠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회사에서는 사장이라는 자리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니까 나는 점점 할 일이 없어졌다.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빈자리를 지연이 파고들었다. 돌이켜보면 지연의 말은 전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사장님이 만든 회사잖아요. 사장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달콤한 거짓말.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반면에 민주는 나한테 달콤한 말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사실만 말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했고, 납기가 빠듯하면 빠듯하다고 했고,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솔직하게 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했다. 사람은 참 어리석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나도 그랬다. 지연의 달콤함에 취해서 민준의 진심을 외면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커피 한 잔, 칭찬 한마디, 걱정하는 표정. 그것만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진다. 어느 순간 선을 넘었는데도 그것이 선인 줄 모른다.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뒤에야,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깨닫는다. 나는 지연에게 빠져서 세 가지를 잃었다. 첫째, 15년을 함께한 동료를 잃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옆에서 땀 흘리며 회사를 키워준 사람. 다른 회사의 2배 급여를 거절하면서까지 내 곁에 남아준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했나? 오늘 퇴사해도 된다고 했다. 15년의 세월을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 둘째, 내가 만든 회사를 잃었다. 태영산업. 내 이름이 들어간 회사. 내 꿈이 시작된 곳. 그 꿈을 지켜준 것은 민준이었는데 정작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장의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셋째, 나 자신을 잃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경영자로서의 판단력, 사람으로서의 의리. 전부 잃었다. 지연의 달콤함 앞에서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텅 빈 공장과 텅 빈 나 자신뿐이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대표님은 저를 버리고 회사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품에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이 맞다. 전부 맞다.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을 내쫓고 막아야 할 사람을 들였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아니, 눈앞의 달콤함에 취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공장의 불을 끄고 나왔다. 철문을 잠그는 손이 떨렸다. 이 문을 다시 열 일은 없을 것이다. 15년 전 이 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다. 그때 옆에는 민준이 있었다. 형님, 우리 해냅시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석 달 후 소문을 들었다. 민준이 대진산업에서 전무로 승진했다고. 입사 3개월 만에 생산 효율을 30% 끌어올린 공로라고 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세상은 민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봤다. 사람들은 말한다.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 안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다.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은 후회지, 깨달음이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잃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때 잘할 걸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변명이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민준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15년 동안